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복제품만 잘 만드는 나라 한국에 가서 내가 배울 게 뭐가 있죠? 일본에서 도시계획만 35년, 수십 년간 도쿄와 오사카를 설계한 최고위 관료가 한국을 언급하자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타카하시 유코입니다. 65세, 오사카 도시재생 프로젝트 총괄 자문관으로 35년간 일해왔죠. 일본 전국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은퇴를 몇 달 앞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제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일본 군의관으로 파병되셨습니다. 그곳에서 포탄 파편에 다리를 크게 다치셨는데 한국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감염까지 생겨서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며 사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일을 원망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매일같이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무질서하고 정신없는 나라라고, 복제품만 잘 만드는 나라라고, 기술력은 뒤떨어지고 문화 수준도 낮다고요. 저 역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35년간 도시계획을 하면서도 한국의 사례는 한 번도 참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예 안중에도 없었어요. 동료들과 회식을 할 때면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다고, 뭐든 급하게 서둘러서 하려고 한다고,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리 없다고요. 그런 나라에서 일본 같은 정교한 도시계획이 나올 리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지만 그게 저의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특히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일본의 정시성과 질서, 안전 시스템을 따라올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한국, 그저 시끄럽고 무질서한 지하철을 운영하는 후진국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일본을 따라 하기만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한국 발표자가 나오면 관심도 없었습니다. 들을 가치가 없다고 여겼거든요. 동료들 앞에서 대놓고 말하기도 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냐고, 시간 낭비라고요. 정말 오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35년간 쌓아온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2024년 여름, 오사카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저희 대중교통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40도가 넘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지하철 에어컨이 한꺼번에 고장났습니다. 30년 된 노후 장비들이 더위를 견디지 못한 거죠. 승강장은 말 그대로 찜통이 되었습니다. 오전 8시, 출근길 러시아워였어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땀범벅이 되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더위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임산부들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승강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광경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연이은 안전사고였습니다. 에어컨 과부하로 인한 정전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 시민들이 갇히는 일이 하루에 수십 건씩 발생했어요. 구조대가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급기야 80세 노인분이 고장난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까지 일어났어요. 뉴스에 나오면서 여론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욕설과 불만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오사카는 후진국이냐, 시민을 뭘로 보는 거냐, 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공무원들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들이었어요. 오사카 시청 홈페이지는 항해 근로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저희를 집중 포화를 퍼부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5시에 출근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만 하루에 4~5번씩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예산은 태부족이고 시설은 30년 전 그대로 노후화되어 있고 시민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밤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5년간 쌓아온 제 경력과 자존심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도 되는 건가요? 은퇴 전 마지막 프로젝트가 이런 대참사로 끝나야 하는 건가요? 이게 제 인생의 결말인가요? 가장 괴로웠던 건 시민들을 마주할 때의 무력감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원망스럽고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일본의 현실이구나. 우리도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구나. 그런 절망적인 생각만 들었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일본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도쿄의 모든 사례를 뒤져봤지만 예산 규모가 완전히 달랐어요. 도쿄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수도였거든요. 오사카 같은 지방 도시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유럽의 선진 사례들도 마찬가지였죠. 독일이나 프랑스의 화려한 지하철 시스템들은 우리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어요. 런던이나 파리의 컨설팅 업체에도 연락해봤습니다. 하지만 견적을 받아보니 현재 오사카시 예산의 10배가 넘는 비용이 필요했어요. 시장님께 보고하러 갔을 때 그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실망과 분노가 섞인 그 차가운 눈빛 말이에요. 시민들은 더 이상 저희를 믿지 않았습니다. 개선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냉소적인 반응만 돌아왔어요. 기자회견장에서 한 시민이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또 말뿐이냐고, 우리를 바보로 아느냐고, 당신들은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 앉아서 무슨 고생을 아느냐고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정말 저희가 시민들을 우습게 본 건 아닐까요? 35년간 사무실에만 앉아서 형식적인 대책만 남발하면서 현장의 절실함은 외면했던 건 아닐까요? 그런 자괴감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깨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35년간 해온 모든 일이 헛된 것이었을까? 시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무능한 관료였을까? 동료들도 하나둘 지쳐갔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전출을 신청하기 시작했어요. 유능한 사람들일수록 먼저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마저 의욕을 잃어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늘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의견을 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언론의 비판도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한 신문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오사카시는 이미 삼류 도시로 전락했다고, 시민의 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관료들의 집합소라고요. 그 기사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무실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우린 선진국이 아니었구나. 그냥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던 늙은 도시였구나. 35년 경력이 무슨 소용이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완전히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온 것이었어요. 지하철 공동포럼에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에서 뭘 배우라는 거죠? 동료들에게 말했더니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 낭비라고,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으로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배울 게 있겠어요? 오히려 저희가 가르쳐줘야 할 입장이 아닌가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말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출장 정도로만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또 하나의 외국 공항이겠거니 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는데 열차에 오르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일본의 지하철보다도 훨씬 조용했습니다. 의아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일본보다도 조용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전화통화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 음악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제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에 내려선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닥이 말도 안 되게 깨끗했거든요. 오사카역보다도 깨끗했어요.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고요. 화장실 냄새나 음식 냄새 같은 게 일절 없었습니다. 안내 시스템도 정말 친절하고 정확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정확히 맞춰서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일본에서도 스크린도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밀하지는 않았거든요. 기술적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마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었거든요. 일본 지하철보다도 훨씬 조용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35년간 교통 분야에서 일했는데 이런 기술은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타보니 더 놀랐어요. 무료 와이파이가 터널 안 깊은 곳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실시간 도착 정보는 정확했고 환승 안내는 정말 친절했어요.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죠. 서울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야? 내가 35년간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나라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처음으로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시설 견학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김 부장님이 저희를 2호선 강남역으로 안내했어요. 오전 8시 30분, 한국의 대표적인 러시아워 시간대였는데도 정말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이 차분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더군요. 밀거나 떠들지도 않았어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정밀함이었어요. 센서가 정말 정확했습니다. 열차가 1c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위치에 멈춰서더니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일본에서도 스크린도어를 사용하지만 이 정도 정밀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일본 연구진 중 한 명이 실수를 했어요. 다나카라는 친구가 서둘러 내리려다가 가방을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워버린 거예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일본이라면 역무원이 수동으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센서가 0.5초 만에 즉시 감지해서 열차가 자동으로 멈췄어요. 동시에 스크린도어도 다시 열렸고요. 완벽한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소음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김 부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냐고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해서 2018년에 완성했다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역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말이에요. 지하철 내부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에어컨 시스템이 완벽했습니다. 서울의 여름이 오사카만큼 덥다고 들었는데 지하철 안은 정말 시원했어요. 40도 폭염에도 승객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음 차단 기술도 뛰어났죠. 터널을 지날 때도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좌석 배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임산부석, 노인석, 장애인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 노인석에 앉아 있다가 할아버지가 타시자마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실시간 정보 시스템은 정말 정확했어요. 다음 역까지 몇 분 몇 초 남았는지, 환승할 때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위치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완벽하게 안내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유지보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운행이 중단되는 시간에 어떻게 점검하는지 직접 보여줬는데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열차와 선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모든 시스템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고요. 외국 기술을 단순히 도입한 게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발전시킨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시설 견학을 마치고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어요. 놀라운 건 서울시 팀이 오사카의 문제점을 저희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0도 폭염 대응 시스템 부족, 노후화된 에어컨 설비,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미비까지 정확히 짚어내더군요. 더 놀라운 건 이미 해결책까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사카의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로는 핵심 역사부터 스크린도어와 안전 센서를 설치하고 2단계로 에어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3단계로 전체 노선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기술 이전도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특허료나 로열티 없이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한국기술진을 오사카에 파견해서 직접 설치하고 운영 방법까지 교육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려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박지현 국장님이 이렇게 답했어요. 좋은 기술은 나누어야 더 발전한다고 일본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게 진정한 이웃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기술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준 건 한국의 지하철 문화였습니다. 3일 동안 여러 노선을 이용해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임산부가 지하철에 타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노인분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문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의식이 놀라웠어요. 전화 통화도 작은 소리로 했고 음악도 이어폰으로만 들었습니다. 음식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일본 못지않게 질서정연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세심하고 따뜻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데 20대 청년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말도 없이 그냥 도와드리더군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니까 괜찮다고 웃으며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저는 김 부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냐고요. 그분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기술만 보고 오셨는데 진짜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시설이 좋아서 문화가 좋아진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시설도 좋아진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35년간 시설과 시스템에만 몰두해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구나. 오사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그 말을 되새겼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전쟁의 혼란 속에서 생긴 오해는 아니었을까요? 그때 한국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일본 군의관까지 치료해주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처음으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박지현 교통정책국장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믿음을 설계합니다라는 그 말이에요.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점점 그 깊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국장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좋은 시스템은 시민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을 도입해도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시민과 함께 만든 겁니다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잘못 접근해왔는지 깨달았어요. 35년간 저는 시민들을 어떻게 통제할지만 생각했습니다. 규칙을 만들고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을 물리고 그런 식으로만 접근했어요. 시민들을 믿지 못했던 거죠. 혹시 규칙을 어기지 않을까, 시설을 함부로 다루지 않을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제나 단속이 아니라 자발적인 배려와 협력으로요. 임산부석에 젊은 사람이 앉아있다가도 임산부가 오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그게 바로 시민을 믿는 시스템의 결과였던 거예요. 박 국장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지 시민이 시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이용합니다. 그게 진정한 상생이죠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시민을 통제하려고만 했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보다는 관리의 편의만 생각했구나. 시민들을 파트너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만 봤구나. 오사카로 돌아온 후에도 그 말들이 계속 메아리 쳤어요. 제 사무실을 다시 봤습니다. 벽에 걸린 각종 규정과 지침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모두 시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금지, 제한, 단속, 처벌. 믿음이나 배려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동료들과 회의를 할 때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단속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하게 되었어요. 불편함을 줄이는 것보다 편안함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지하철 문화도 계속 생각났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도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를 만들어가는 모습. 그게 바로 시민을 믿는 행정의 결과구나.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만든 질서구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고요. 이번엔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과 문화를 배우러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정리하기로 했어요.
70년 전의 오해나 편견을 후세에 물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5년간 품고 있던 뿌리 깊은 감정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때가 된 거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후, 저는 오사카시에 완전히 새로운 교통개혁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존의 통제 중심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 시민 참여형 교통 문화를 만들겠다는 혁신적인 내용이었어요. 제목부터가 혁명적이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오사카 지하철이라고 명명했거든요. 시장님과 시의원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35년 베테랑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부냐는 반응이었죠. 한 시의원은 대놓고 말했어요. 타카하시 과장 한국에 다녀오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요 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개혁안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지하철,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었어요. 일방적인 규칙 대신 상호 배려의 원칙을 세우고 처벌 위주의 관리에서 서비스 중심의 운영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적 개선도 물론 포함했지만 무엇보다 마음가짐의 변화가 우선이었어요. 시민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파트너로 대하겠다는 철학적 변화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시민을 믿는 행정을 오사카에 도입하겠다는 거였어요.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지적, 시민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협조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기적을 오사카에서도 반드시 만들고 싶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박지현 국장님이 직접 오사카에 와서 시범 사업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문화 정착 방법까지 공유하겠다고 했어요. 드디어 시범 사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우메다역과 남바역 2개 주요 역을 선정해서 한국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보기로 했어요. 스크린도어 설치, 안전 시스템 도입,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까지 모든 걸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은퇴를 3개월 앞둔 저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35년 공무원 생활의 마무리로 이보다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론 시설보다 시민을 신뢰하는 도시, 오사카가 그 첫 시작이 될 겁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선언했어요.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임산부석 양보, 조용한 지하철 이용,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한국 뉴스를 봅니다. 그때 무시하고 조롱했던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룬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편견은 진실을 가리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은퇴를 앞둔 지금 제 후배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고, 배울 점이 있다면 어디서든 겸손하게 배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서울 지하철에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기적을 이제 오사카에서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35년간 품었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걷는 제 모습을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